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팍스넷 뉴스 제약바이오 포럼 사회를 맡은 박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2020 팍스넷 뉴스 제약바이오 포럼의 주제는 뉴 테크놀로지 융복합 시대 신약 개발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그리고 이 신약 개발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한 5R 프레임워크 기술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뉴 테크놀로지와 신약 개발의 접목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약바이오 포럼 역시 인공지능, 방사광 과속기 활용부터 뉴 테크놀로지 시대에 걸맞은 신약 개발 인재 양성 및 투자 원칙까지 다양한 주제로 논의장을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양현진 신테카바이오 의과학부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양현진 상무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양현진 상무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상무님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망막 및 인실리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부터 신테카바이오에서 파트너사와의 협업, 병원과의 연구 지원 등을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AI 신약 개발에 있어서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양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신약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흔히 한마디로 AI 신약 개발이라고 규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신약 개발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고 각 단계별로 봉착한 어려움이 있고 AI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약 후보 물질도 이제 그 기존의 저분자 화합물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신약으로 또 다른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AI 기술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신약 후보 물질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신약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 개발 단계별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신테카바이오에서 AI 신약 개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합성 신약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신약에도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 신약 개발 동향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 일단 저희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인공지능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파고가 일반인의 AI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제 알파고에 대한 언급은 너무 많이 돼서 좀 식상할 정도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항상 쓰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시리나 빅스비, 구글 번역기,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이제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술인데요. 실제로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산업군 중에서도 헬스케어가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 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투자 건수와 그 투자 금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다양한 섹터가 존재하죠. 키 오피니언 리더나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 규모 전망을 보더라도 헬스케어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단연 그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신약 개발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다양한 영역 중에서 신약 개발의 AI 시장 규모가 가장 크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 전망을 보더라도 AI 신약 개발 부분에 세계적으로 4조 원 가량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 규모도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AI 신약 개발사와 제약사 간의 공동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초반부터 AI 신약 개발이 하루 1년에 한두 건씩 협업 사례가 발표가 되고 있었고요. 2014년도, 15년도를 기점으로 그 협업 건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작년 2019년도에도 새로운 협업 사례가 다수 발표가 되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만 좀 꼽아서 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의 가장 왼편에 AI 신약 개발사, 그 다음에 제약사,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수익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제약사들을 보시면 셀진, 길리어드,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큰 글로벌 제약사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꽤 큰 규모의 계약을 통해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 신약개발 산업계에서 AI 신약개발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AI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개발은 매우 고비용 저효율 산업입니다.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약을 하나를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5년 그리고 적어도 1조 원 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듦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성공 확률은 10,000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 단계별로 기존의 방식이 봉착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인해서 이런 저효율성이 기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빅데이터와 AI가 접목되게 되면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25년까지 절감 가능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 R&D 비용이 27조 원이 될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세부적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한 분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나의 성공적인 신약이 개발되게 되는데요. 그 세부 단계를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 단계는 타겟 단백질을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비임상 그리고 임상 시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허가와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각 단계별로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골드 스탠다드 방식이 이미 존재합니다. 타겟 선정 같은 경우는 주로 문헌 검색과 기초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어 와서 새로운 타겟 발굴이 절실한 시점인데 연구 자료가 너무 많아도 어쩔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어떤 전문가라도 이 모든 걸 검토하고 우수한 타겟을 발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에 AI와 빅데이터가 이 과정을 훨씬 더 효율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겟이 선정되면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이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 있어서도 골드 스탠다드 방식은 하이 트루풋 스크리닝이라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화합물들을 놓고 일일이 실험적으로 그 후보 물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리 소형화하고 자동화하더라도 실험적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모든 가능성을 다 테스트하기란 역부족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AI와 이 빅데이터들이 최종 물질을 미리 예측해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 물질 발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이 진행됐을 때도 AI로 최적의 환자군을 제시하고 바이오마커를 찾는 등 여러 가지로 AI가 접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타겟 선정 단계,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적용 사례가 있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타겟 단백질 발굴에 있어서 AI의 적용 사례입니다. 같은 원리가 사실 타겟 발굴뿐만이 아니라 신약 재창출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적용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천문학적인 양의 연구 논문,
그리고 연구 결과가 집약된 그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 특허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AI 기술 중에 한 부류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어 처리를 활용해서 앞에 존재했던 그런 빅데이터에서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컴퓨터 전문가를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컴퓨터 전문가가 만들어지면 이제 연구자들은 궁금한 점을 쿼리를 날려서 그에 대한 답을 빠른 시간 내에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가설이나 추론까지도 같이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AI 예측 결과물 밑에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이런 날리지 베이스로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질병 A와 단백질 B와의 상관관계를 새로 추론해낼 수 있다면 후속 검증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타겟 단백질을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first in class 타겟도 발굴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고요. 또 다른 예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약물 C랑 새로운 질병 D와의 상관관계를 또 날리지 베이스가 추론을 해낼 수 있다면, 물론 후속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신약 재창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베네볼런트 AI 그리고 IBM 왓슨을 들 수 있습니다. 베네볼런트 AI는 이런 기술을 내재화해서 직접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이고요. IBM 왓슨은 지금 서비스를 잠깐 중단하기는 했지만 서비스 위주로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베네볼런트 AI는 이런 접근법을 사용해서 얀센이 개발 중단한 ADHD 신약 후보 물질을 임상 2상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등 일부의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AI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신약 후보 물질 스크리닝 전략은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드루프 스크리닝입니다. 전적으로 실험에 의존해서 최대한 많은 화합물의 다양성을 테스트를 해봐서 그중에 우수한 물질을 골라내고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인데요. 이론적으로 10의 60승계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험적으로 이 모든 걸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아봐야 수십만 수백만 개를 실험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모든 가능성을 테스트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존재하는 결합력이나 바이오 에세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AI 모델 기술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비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실험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화합물들은 미리 AI로 스크리닝을 하고 최적의 후보 물질군을 미리 선별하고 우선순위화해서 연구자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고, 후속 신약 개발은 그 추천받은 AI가 추천한 물질들만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해서 실험에 들어가는 양과 시간을 아주 크게 대폭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AI 기술이 신약 개발에 가장 많이 접목되는 분야가 이 후보물질 발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크게 2개, 또 조금 많게는 3개의 카테고리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는 2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저희가 레고 블럭을 쌓아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원자나 분자들을 AI로 조립해서 아예 새로운 후보 물질을 만드는 디노보 디자인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베네볼런트 AI, 익사이언시아 그리고 인실리코 메디슨 등이 있고요. 또 다른 전략은 탐색하는 겁니다. 하이드로프 스크리닝을 가상으로 하는 건데요. 많은 화합물을 AI로 미리 탐색을 해보고 최적의 후보 물질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도 2개의 갈래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합물들을 학습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유추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후보 물질이 이미 도출이 됐고 최적화를 하는데 더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타겟 단백질에 결합하고 그 기능을 제어하는 물질을 탐색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아래 보시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서 타겟 단백질 화물 결합을 예측해서 후보 물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대표적인 회사로 아토마이즈, 사이클리카, 그리고 슈레딩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 회사인 신테카 바이오도 유사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대표적인 이제 회사를 말씀드리면 이 여러 전략 중에 스크리닝 방법을 적용하는 회사로는 미국의 스타트업인 아토마이즈가 있습니다. 아토마이즈는 사실 최초로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딥러닝을 적용한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기술력이 좋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한다고 하고요. 이미 수백 건의 협업 사례를 가지고 있고 또 동물 실험에서까지 약효가 검증된 그런 후보 물질을 여러 건 도출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토마이즈는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는 자체 신약 개발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자체 신약 개발보다는 이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인 디노보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는 인실리코 메디슨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력도 있지만 작년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개념 증명 논문을 출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겐 기법의 디노보 디자인 방식으로 단 한 달 반 만에 유효물질을 도출했다라는 결과를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이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제 거론이 되고 있었지만 사실 기대 반 그리고 우려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려는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컨셉은 너무 훌륭하지만 아직 그를 통해서 성공된 사례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개념만 있었던 데에 비해서 이렇게 논문이 출판되고 동물 실험까지 검증된 후보 물질이 이제 발굴이 되는 등 개념 증명 단계까지 왔고요. 실제 이제 임상 시험에 진입한 물질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기대와 함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점진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서 AI 신약 개발 효용성이 점점 더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들을 발판으로 그런 더 AI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편에 보시는 것은 AI가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돼서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시험에 진입한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황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익사이언시아와 수미모토의 협업을 통해서 1년 만에 AI로 신약 후보가 도출해서 임상 개발 단계에 진입한 이 예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까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약 개발 단계별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저희 회사가 AI를 신약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면서 AI 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신약 후보 물질에도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개괄적인 소개입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11년 차고요. 49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주요 주주로는 알토스와 유한양행을 들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는 저희 주요 연역인데 11년 동안의 역사 속에 이제 절반이 넘는 기간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주로 이제 주력을 했었고요. 16년도부터 투자를 받아오면서 실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를 통해서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AI 신약 개발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회사입니다. 두 개의 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유전체 빅데이터 그리고 인실리코 기술입니다. 여기에 AI를 접목을 시켰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 단계별로 다양한 AI 신약 개발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사용되는 저희 AI 솔루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딥매처라는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전략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함에 있어서도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효용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아직 언맷 니즈가 높고, 그래서 저희의 이런 AI 솔루션들이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시는 것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저희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구축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고요. 크게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그리고 바이오마커 파이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상단표의 제목이 좀 잘못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면역 항암제와 그리고 차세대 표적 항암제 위주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표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성 신약에서는 딥매처를 활용해서 4건, 그리고 바이오 신약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치료용 항암 백신에 있어서 저희 AI 기술이 들어간 네오스캔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2건의 발굴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진전된 것은 가장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STBC017이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면역 항암제이고요. 저희 기술로 AI 기술로 도출한 물질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소개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게 딥매처를 활용해서 실제 저희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라는 점, STBC017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항암 백신 부분에 있어서도 AI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합성 신약 AI 발굴 플랫폼의 어떤 한 부류로 저희는 딥매처를 개발을 했습니다. 3차원 구조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임상 개발 중에 있는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인데요. 선도 물질까지 발굴하는 데는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후속 연구는 아무래도 기존 방식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선도 물질 발굴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물질은 동물 모델에서 그 효능을 검증한 바 있고 최근에 AACR에서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쥐에다가 암세포를 이식하고 저희가 개발한 STBC017을 단독 또는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같이 투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밑에 하늘색 선을 따라가시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종양 크기를 저 STBC017이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굉장히 큰 대폭 암 크기를 축소시켰음을 보실 수 있고요. 대부분의 쥐에서 완전 관해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90% 가까이 되는 동물에서 실제로 생존율이 향상되었었고요.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경쟁 약물인 에파카도스탓의 효과보다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전임상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기술 이전과 함께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 신약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AI 기술입니다. 바이오 신약 중에서도 항암 백신 개발 쪽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가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암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약물이 아니고 환자 고유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약물도 있지만 아직은 언맷 니즈가 존재를 하고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병용 임상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항암 백신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술로의 면역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항암제를 그 한계점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영역에 있어서 AI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백신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작점은 암에만 존재하는 신생 항원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생 항원을 발굴을 해야지 면역 시스템을 교육을 시켜서 암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생 항원 예측 부분은 유전체 분석 기술과 그리고 AI 기술이 동시에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저희 회사는 유전체 기술 그리고 인실리코 기술을 같이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생항원 예측 플랫폼을 개발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 서양인 위주의 예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예측을 포괄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협업 사례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실험 검증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적어도 이 네오스캔에서만큼은 신생항원 예측에 있어서 저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항원 예측도 저희는 3차원 구조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력을 향상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 중에서도 이제 주황색 막대가 저희 네오스캔의 예측 정확도입니다. 저희가 예측하고 실험으로 검증을 했더니 90%가 정말 정확하게 검증이 되었고요. 이 90%라는 수치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타 경쟁 기술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크게 향상된 성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이 항암 백신 분야에 있어서 선도 역할을 하는 미국 기업인 G사의 알고리즘 정확도를 한번 좀 빌려와 봤는데요. 이 G사 알고리즘의 정확도나 또 공용 툴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저희 정확도가 그 성능을 크게 상회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생 항원을 예측하게 되면 결국 다양한 형태의 항암 백신이나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기술과 결합이 되어야지 임상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는 해외 기업 한 군데와 공동 임상 개발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 네오스캔은 플랫폼 기술로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회사 외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협업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 백신이나 면역 세포 치료제 기술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국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텍 회사에서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해외 기업과 해외 기업 여러 곳과 맺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을 저희가 롤모델 삼아서 계속해서 후속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약 개발이 신약 개발 단계별로 또 신약 개발의 형태에 다양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을 여기 좀 그 포지셔닝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각각의 기술들이 얼마나 우수하고 뛰어나냐를 논하기 전에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또 개별적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포지셔닝에 관해서도 후보물질 발굴이나 합성 신약에만 국한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저희는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양질의 빅데이터, 그리고 AI 알고리즘의 정확도들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신약 모달리티와 신약 개발 전주기에 저희가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현진 상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이지호 포스텍 생명공학과 교수님께서 방사광 가속기 기술 발전과 신약 개발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지호 교수님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지호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카이스트를 거쳐서 지난 2018년부터 포스텍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신데요. 아울러 현재 한국구조생물학회 회장 그리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소장을 겸임하시는 등 학교 밖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가속기가 신약 개발 여러 군데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신약 개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가속기는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크게 뉴스가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1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프로젝트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나주하고 오창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이제 오창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건설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보시면 이 정도 고용과 6조의 생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제 예측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은 방사능 가속기가 처음이 아니고요. 방사능 가속기는 포항에 여기 사진에 나온 게 3세대 가속기고요. 요게 이제 엑스펠 가속기라 그래가지고 4세대 가속기가 됐고, 여기 경주에 있는 양성자 가속기, 이건 방사능 가속기는 아닌데요, 가속기죠. 그러니까 대전에 지금 짓고 있는 게 중형 가속기란 게 있고, 기장과 연세대에 또 짓고 있는 게 중입자 가속기란 게 있습니다. 이건 중입자 가속기는 연구용이 아니고 이제 치료용이고요, 암 치료용으로 만드는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목적 가속기로 오창에 새로 지어지는 가속기는 이 포항에 있는 방사능 가속기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사능 가속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한 80개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한 80개쯤 됩니다. 요것들이 이제 신약 개발과 뭐 신물질 개발, 뭐 촉매 개발, 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신약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범부처 신약 개발 사업을 기획을 이제 하면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 각 파이프라인별로 우리나라 후보 물질의 숫자를 이렇게 조사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비임상 이 정도 들어 있고 임상, 일상, 이상, 사상 쭉 들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프가 예쁘게 잘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 신약 개발 사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후보 물질 단계에서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유지가 되려면은 한 700개 정도는 이제 후보 물질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절반도 못 미치는 개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 물질 탐색 부분에서 정부가 할 일이 되게 많을 거라는 이제 그런 예측이 나오고 때문에 이제 가속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약 개발은 뭐 다들 아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평균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걸린다고요. 아주 비싼 것입니다. 평균 한 3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신약 개발이 되게 어려운 것이고 시간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제 뭐 스텝이 굉장히 깁니다. 처음에 한 4, 5년 정도가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라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즈니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임상, 임상 이렇게 가게 되고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이제 표적을 발견하고 검증하고 에세이 방법을 찾아내고 히트를 발견하면은 리드로 이제 가게 되고 결국은 캔디데이트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구조가 그러니까 가속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히트를 찾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HTS라고 그래가지고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적 물질에 결합하는 약물을 찾을 때 가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맞는 키를 계속 꼽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꼽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 찾아내겠죠, 이 더미에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HTS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가 한 100만 개짜리를 스크린한다 하셨을 때 에세이 하나 하는데 한 10,000원이 든다고 치면은 100만 개 스크린하면은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 가격이 돼버리고요. 100원 단위로 하나 액티비티 찾는데 100원 단위가 안 되면은 이 큰 제약회사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제약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다음에 폴스 파지티브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검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인데요. 거기에 이제 좀 상대적인 개념이 이제 스트럭처 베이스드 신약 개발인 드럭 디스커버리 SBDD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이제 자물쇠에 맞는 키를 찾을 때 자물쇠가 어떻게 생기는지 일단 구조를 먼저 보고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면 되죠, 키를. 그게 SBDD가 되겠습니다. 구조 기반 신약 개발.
요 스텝에서 필요한 게 가속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게 분자 모델링, AI 등등이 이제 여기 사용되고요. 네, 그런 방법들이 또 정확도가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또 가속기가 필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히트 물질을 찾는 거라면 히트에서부터 그 이제 히트는 뭐 어피니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캔디데이트 되려면은 어피니티를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들어가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이 또 역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 예를 보여준 그림인데요. 여기 회색으로 그려진 게 이제 그 물질이 결합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후보 물질, 히트나 리드 같은 게 이제 붙어 있는 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가속기를 통해서 우리가 규명할 수 있고요. 이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비어 있죠. 이쪽 포켓이 비어 있는데 여기를 채워주면 됩니다. 채워주면 보통 한 100배에서 1000배까지 결합 강도가 증가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약물로서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물질이 되게 됩니다. 예를 이제 지금은 사실은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이 뭐 사실은 거의 모든 약물 개발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라는 게 지금 뭐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초기에 성공 사례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 요 약물은 이제 그 라프라고 하는 카이네이즈에 대한 이니비터인데요. 이게 이제 플렉시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세일즈가 한 2,500억 이 정도 이제 애뉴얼 세일즈가 나오는 약물이고요. 이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아주 기록적인 빠른 속도로 FDA 승인됐던 컴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플렉시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구조생물학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미국의 버클리 교수로 계셨는데 그분이 친구들하고 같이 만든 회사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했던 컴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이 컴파운드가 하는 일은 요게 이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패스웨이가 되는데요. 그 중에 그 라프라는 카이네이즈가 있습니다. 얘를 이니비션 해버리면은 요 패스웨이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죠. 발견하는 히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에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은 100만 개씩 한 게 아니고 한 2만 개 정도의 카이네이즈에 이제 포커스된 라이브러리를 스크린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한 200개 정도 화합물을 발견했고 이거를 이제 가속기를 이용해서 엑스레이 방법으로 구조한 100개 이상을 이 사람들이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이와 같은 여기 단백질 부분이 있고 여기 컴파운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러 같은 구조의 컴파운드를 찾아냈고요. 요게 이제 결국 약으로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이그젬플로는 이제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고요. 우리도 일반인도 많이 아는 약물이죠. 이 인플루엔자 그 표면에 보면은 헤마글루틴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그 옆에 또 유라미네이즈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헤마글루틴은 이제 세포에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유라미네이즈는 이제 그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 떨어져 나와야 되고 이동해야 되는데 세포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니비션 해버리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으로 쓸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 독감 같은 게 다시 온다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생각되고요. 2009년에 또 우리 뭐 타미플루 아주 유명했죠. 그 신종플루라고 새로운 종류의 인플루엔자가 나왔는데 그때 듣는 약이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여긴 단백질 구조고 이게 하는 얘기 사이알릭 애시드라는 이 컴파운드를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데 요 구조를 보면서 여기 단백질이 이 부분이 이제 이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결합하는 화합물을 찾아내면 되죠. 사실 타미플루 자체는 그 전에 이 구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컴파운드였고요. 구조를 통해서 타미플루가 어떻게 결합한지를 알게 되었고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약들이 또 그 당시에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워낙 심각해가지고 아주 그 임상이 끝나기도 전에 사용을 시작했고요. 정식적인 사용은 2014년부터 된 약물이 되겠습니다. 조류독감 같은 게 또 온다면은 진짜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 되겠죠. 뭐 사망률이 30% 50%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온다면은 이런 약물들이 또 힘을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SBDD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프래그먼트 베이스드 드럭 디스커버리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그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이 이제 그 약이 될 것 같은 컴파운드 라이브러리 가지고 이제 컴퓨터나 AI 같은 거 돌려가지고 찾는 건데, 이거는 좀 약이 되기에는 너무 작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프래그먼트라 부르고요. 얘네들 찾으면 이제 굉장히 그 결합력이 뭐 17mm몰 이러면 약 근처에도 못 가는 이런 컴파운드들이 찾아지는데요. 이것들을 먼저 구조를 풉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여기 결합한 게 보이고 얘는 여기 결합한 게 보이는데, 두 개를 연결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결합력이 한 수천 배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요 작은 컴파운드의 구조를 쭉 푼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방식이 FBDD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국 다이아몬드 빔라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포항 가속기에서. 이게 성공한 케이스는 이제 또 유명한 컴파운드 중에 이 컴파운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론칭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고요. 지금 한 1조가 좀 넘는 정도 팔리고 있고, 피크에 다다르면 한 5년 정도 후에는 이제 한 5조 정도 팔릴 거라 예상되는 컴파운드입니다. BCL2라고 하는 단백질에 결합하는 약이 되고요. BCL2가 하는 일이 암세포가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도록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얘를 막아버리면은 암세포가 죽을 거기 때문에 암의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된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그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구조를 계속 풀었죠. 이 회사에서. 그래서 이쪽 부분의 구조를 풀고 이쪽 부분의 구조를 풉니다. 이 단백질에 붙어 있는 BCL2에 붙어 있는 구조를 풀게 되면은 이 각각을 보면은 뭐 어피니티가 이것도 미리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후보 물질도 아닌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보고 나서 요게를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이거는 뭐 AI를 쓸 수도 있고 전통적인 분자 모델링을 쓸 수도 있는데요. 찾아내서 여기를 연결을 해주면은 다시 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나노몰 때 아주 강하게 결합하는 컴파운드가 나오게 되고요. 요것들을 이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알부민 같은데 못 붙도록 하고 파모코키네틱스 좋게 만들고 어피니티 좀 좋게 만들고 해가지고 나온 컴파운드가 되겠습니다. 베네토클락스라고. 거기가 이제 초창기 이제 성공 사례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대형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이 구조 푸는데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대형 제약회사들은 뭐 사실은 구조가 없으면은 신약 개발 시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게 훨씬 빠르고 훨씬 가격도 적게 들고, 그래서 표준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이미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잘 활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요.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구조를 푸는 단계죠. 컴퓨테이션하는 단계는 이제 나중에 두고, 요 단계가 이제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는데 뭐 표적 단물질 구조를 보고 맞춰서 디자인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한 30년 전에 이미 개념 자체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레셔널 디자인이라는 말을 썼었고 그때는 근데 크게 역할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속기 기술도 뭐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구조 푸는 것 자체도 굉장히 느리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도 지금 뭐 PC 정도 수준의 컴퓨터들이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로 쓰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도 느리고 정확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전쯤에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또 10년 전쯤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속기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이 크라이오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커졌고요. 또 한 몇 년 사이에 또 알파고를 비롯한 그 AI들이 또 접목이 되면서 분자 모델링 기술도 굉장히 정확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나 쓸 되는 이제 스탠다드한 방법이 됐을 거고, 이런 방법들의 장점이 이제 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장점이
처음에는 이거 왜 하나 싶은 것 연구들이 좀 지나 보면 뭐 엄청나게 강력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쓸모 있는 기술이 됐는데 한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이제 이거 없이는 못하는 기술이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빨리 적용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이 기술들입니다. 이 가속기를 어떻게 쓰냐를 말씀드리면은 가속기에서는 엑스레이를 만들어줍니다. 엑스레이를 이 결정 상태, 그러니까 크리스탈 상태에 이 단백질 또는 신약 물질이 붙어 있는 단백질 쪼여주면은 회절 패턴이 보이는데요. 요거를 이제 컴퓨터 계산을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구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조를 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게 적용을 하는데 큰 애로가 있었던 게 이 크리스탈 상태의 샘플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탈 상태의 샘플 하나 구하는 조건을 찾으면 이제 박사학위 받고 졸업하는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스텝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로봇들을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크리스탈이 나오면 이제 대학원생은 졸업할 수 있겠다고 좋아하게 되고 신약하는 회사들은 이제 자기네 물질이 어떻게 붙었는지 알 수 있게 되니까 신나는 일이 되죠. 엑스레이를 크리스탈에 쪼여주면 이렇게 디프렉션 패턴이 나옵니다. 요 점들이 찍히는데요. 요 점들을 이렇게 계산을 통해 해보면 이와 같이 원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기술 자체는 100년 전쯤에 개발됐고 노벨상만 한 30개 이상 나온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 기술들이고, 요 기술들이 이제 DNA가 이중나선이라는 걸 밝힌데 큰 역할을 했던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이와 같이 엑스레이 회절 분석기를 썼습니다. 한 5억에서 한 10억쯤 하는 장비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가속기들을 씁니다. 이게 왜 이를 넘어갔냐면은 가격도 뭐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죠. 가격이 넘어간 이유는 이게 한 수만 배에서 수백만 배 좀 강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크리스탈 상태의 샘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크리스탈이 조그만 것들밖에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은 거 가지고는 요거 가지고는 못합니다. 빛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속기라는 걸 쓰게 되고요. 가속기는 이제 원리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자가 이렇게 요 건물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요 안에 이제 전자를 만들어주는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옛날 TV를 보셨던 분 브라운관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자를 만드는 전자총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걸 가속을 시키는데 어떻게 가속시키냐면은 전자는 이제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이 자석을 갖다 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석들을 갖다 대가 속도를 빠르게 한 다음에 이 저장링이라고 해서 동그란 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빙빙 돌립니다. 이게 왜 가속기가 이제 처음에 개발됐냐면은 물리학자들이 개발했는데 이 입자들을 아주 빠르게 이렇게 가속을 시킨 다음에 서로 부딪히면은 입자가 깨지거든요. 양성자 같은 것들을 세게 부딪히면은 깨져가지고 뭐 조금만 프래그먼트 파티클들이 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마나 빨리 가속시키냐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물리학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하려니까 너무 길어지잖아요. 장비 만들기 힘드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돌려서 계속 돌리면 가속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돌리다 보면 이게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동그랗게 돌아야 되니까. 방향이 틀어질 때마다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은 강력한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한테 이게 골칫덩어리죠. 자꾸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니까 속도를 뽑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오는 빛이 엑스레이가 나오고 엄청나게 강한 빛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생물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광 가속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이제 목적이 된 거예요. 입자를 가속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빛이 목적이 돼 놓으니까 그 나오는 빛을 이제 좀 더 강하게 만들고 뭐 이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지금은 입자를 가속하기보다는 빛을 만들기 위해서 가속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포항 가속기는 1994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경제 상태로는 좀 말이 안 되는 투자를 한 겁니다.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하고 그 당시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옥일 총장이 엄청난 투자를 큰 마음 먹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비싼 장비가 필요하냐 뭐 이런 논란이 많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한 투자죠.
지금은 뭐 엄청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크라이오엠이 이제 한 10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요. 크라이오엠은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얘는 크리스탈이 필요 없습니다. 크리스탈 만드는 스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텝이었고 가장 어려운 스텝이고 신약 개발에 적용할 때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 개발이라는 게 딱 정해진 어떤 타임라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뭐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요. 또 표적에 따라서는 전혀 크리스탈이 안 나오는 표적들이 많아가지고 적용 범위도 작았는데 전자현미경이 나오면서부터 전자현미경은 이제 전자를 가속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얻으면 됩니다. 크리스탈 상태가 아니고 이 얼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극조온이란 말을 붙이는데요. 크라이오란 말을 붙이고요. 이 얇은 얼음 사이에다가 단백질을 집어넣고 쪼여주면은 요같이 이미지가 나오고 얘네들을 한 수십만 개를 에버리징하면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아주 큰 전자현미경을 쓰게 되고요. 가격이 요게 한 60억쯤 합니다. 가속기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 한 몇백 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거의 평생을 바쳐서 개발했는데 개발한 사람들 노벨상 받았죠. 2017년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큰 파티클들, 바이러스 같은 입자들 보다가 이제 지금은 아주 약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단백질 구조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핸더슨이라는 사람인데 금년 초에 이 사람이 예측하기로 2025년 되면은 가속기보다 전자현미경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을 보면은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이제 가속기뿐만 아니라 전자현미경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유명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이 장비들을 구입하고 전문가들 영입하고 해가지고 이미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학교나 공공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닌 경우는 이제 CRO들 구조 분석을 해주는 CRO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될 텐데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사례도 있지만은 가장 이제 인상적인 사례가 금년에 이제 코로나 19번 코비드 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표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인데요. 여기에 항체 치료제가 붙다든지 또는 뭐 화합물 치료제가 붙는다든지 또는 뭐 백신을 개발하는지 이러면은 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놀라웠던 게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체 시퀀스를 발표하고 나서 보통은 이런 구조를 푸는데 가속기를 썼다면 한 3, 4년 걸렸을 텐데요. 3주 만에 유전자 합성하고 단백질 만들고 구조 풀고 논문까지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가.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항체들이 어떻게 붙는지 또는 신약 컴파운드 어떻게 붙는지 이런 거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보급돼 있고요. 이 회사가 만드는 회사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워낙 수요가 밀려가지고 줄 서 있고요. 이렇게 비싼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대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제 KBSI라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오창에 있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고 2개가 이제 금년하고 내년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포스텍에서 설치하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될 거라 생각되는데 이거 갖고 아주 부족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학술적 연구에 주로 사용될 거고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우리도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여기 포항 KTX역 부근에 이제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이쪽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가속기랑 크라이오엠 같은 걸 이용해서 자물쇠의 구조를 풀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맞는 키를 디자인하는 것은 이제 컴퓨테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요. 숙제들이 있습니다. 가속기는 이제 짓기로 사실상 결정을 한 셈이죠. 근데 이만큼 부가가치가 나오려면은 가속기만 갖고는 안 됩니다. 가속기만 지어놓으면 기업들이 알아서 쓰겠지. 이러면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기업들 자체도 한 전자현미경 같은 건 한 100억대, 가속기 같으면 한 몇십억대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영입해야 되고
그만큼 또 연구비도 써야 되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죠. 그래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정부에서 좀 찾아줘야 될 것 같고요. 가속기 투자하는 그 이상으로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크라이오엠이 이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속기에 비해서 훨씬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도입이 일단 필요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가속기에만 1.5조 5천억을 썼는데 이거 활용을 잘 하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돈 낭비죠. 요거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요, 바이오 헬스 인력 양성 사업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승현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 바이오 인력개발센터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미 올라와 계신데요. 제가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하나케미칼 사업기획 차장을 거쳐서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책임연구원과 전략기획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바이오인력개발센터 단장을 맡아서 신약개발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십니다. 마이크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 운영단장 김승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제약 바이오 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 왔고 바이오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관련돼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 생산 및 그다음에 공정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을 통한 수요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보도자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현 정부에서 3대 신산업의 하나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사업, 그다음에 미래차 사업 해갖고 세 가지 중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하나를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의 꼭지는 보시는 것처럼 의료 빅데이터 구축, 그다음에 신약 의료기기의 사업화, 그리고 헬스케어 질병치료의 선진화 등을 세부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연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바이오 산업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의 R&D서부터 생산 그리고 또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그 기술 집약도가 높고요. 고부가치의 산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네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액 대비 R&D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전임상 그리고 임상 실험 등 개발 과정에서 또 정부의 규제에 관련된 사항도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적재산권 IP 확보가 바이오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특히나 그 물질 특허에 대한 확보는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고부가치 산업의 반면에 막대한 개발비와 그다음에 개발 기간이 소요되지만 상대적으로 성공 시에는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에서의 바이오 산업을 좀 보면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선진국에 대비해서 지금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서 만성 질환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년 만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전 세계 인구가 약 3,8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요 4대 만성 질환인 심뇌혈관 질환, 각종암, 만성 폐질환, 당뇨병 등으로 약 4대 질환에 대한 만성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약 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의료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6년도에 131조 원에서 25년도엔 약 270조 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헬스 산업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게놈 프로젝트 분석을 통해 왔고 유전체 분석이 현재는 거의 그 1000불, 100만 원 정도면 유전체 분석이 가능한 시대에 왔고요. 이런 그 NGS를 통한 차세대 시퀀싱을 통해서 유전체 분석이 가능해졌고 이런 바이오 혁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또 바이오와 ICT가 또 융합을 해서 새로운 혁명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ICT하고 자동차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약 5조 6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바이오헬스 산업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자동차 산업과 ICT 산업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8천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함께 또 바이오 의약품 등 바이오 제약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 기술 간 융합을 통해서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양질의 고용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 취업 유발 개수가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 20.8명이고요. 제조업은 9.4명 대비 굉장히 고용 유발 개수 지수가 높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바이오 산업은 한 5.6%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그 해당 기간에 한 0.8% 정도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용 집약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약 산업의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그 전체 의약품 시장이 아직까지는 25% 정도 수준이지만 16년에 약 202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10년도에 18%에서 16년도 25%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요. 향후 한 2년 정도에는 한 30%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2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 중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국내는 약 8.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과 견주어 봤을 때 아직 성장세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신약 출시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R&D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연구개발 생산성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15년도에 미국에서 FDA 품목 허가를 받은 신약이 45개 품목으로 96년도 대비 가장 높은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한미약품의 성과 창출 등 통해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산학 연병이 서로 협력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2018년도에 국내 신약 개발을 통해 기술 이전 총액이 약 5.3조 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한 4배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따라서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 각 그 나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새로운 의약품에 대해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EU의 EMA에서도 심사 프로그램의 일종인 프라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제약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매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범부처 공동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에서 보시면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11년도에 한 18% 정도에서 2016년도에 한 25% 정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약 8,640억 불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 바이오 의약품이 약 2,400억 정도로 약 28% 정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약 8.8%로 타 산업 대비 굉장히 그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항체 의약품 위주로 주로 되고 있지만 차후에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바이오의약품 관련돼서 여기 자료에 보시는 거는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 의약품의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10개 품목 중에 색깔 칠해진 7개의 품목들이 전부 다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상위 그 전 세계 바이오 매출 상위 10개 기업의 총 매출 규모가 그 의약품 시장 전체 시장의 약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의약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100대 의약품 기준으로 넓혀 보더라도 약 47개 의약품이 바이오 의약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정부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에 이제 본부처 공동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 바이오 약품 관련돼서 기술력 수준은 미국을 100% 대비 봤을 때 약 한 78%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술 격차로 보면 약 3.8년 정도가 되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약품 생산과 관련돼서는 세계 제2위의 바이오 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 셀트리온 등을 통해서 세계 주요 4대 바이오 시밀러 중에 약 3분의 2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기술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18년부터 그 신약 기술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관련돼서도 바이오약품 특허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다음에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그 지역별로 그 매출액 기준을 봤을 때 생산 지역을 보시면요. 미국이 약 61%, 그리고 유럽 주요 5개국이 약 17%,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5%, 그 다음에 중국이 3%, 국내는 0.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국내 생산 능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전략은 비전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으로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실현한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계 시장 점유율을 18년도 1.8%에서 30년도까지 6%로 달성하고, 그리고 수출 규모도 18년시 114억 달러에서 2030년에 500억 달러, 그리고 일자리도 18년에 87만 명에서 30년에 117만 명까지 달성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주요 4개 과제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술 개발, 그리고 인허가, 그리고 생산, 시장 출시 관련된 4개의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생산 쪽 관련돼서 바이오헬스 생산 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에서 제약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 현황에 그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제약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 그리고 폴리텍 대학 등을 활용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인력 양성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 중에 좀 전에 언급드린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주 화요일에 산자부와 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는 그 지자체 자본 보조와 그 민간 경성 보조이었고 약 그 600억 정도 규모로 공모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국제 규격의 GMP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학위 과정 등의 연계를 목적으로 사업자 공고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바이오 교육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충청북도 바이오 정책과에서 발주해서 용역명은 바이오 교육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계획에 대한 연구고요. 2018년도 4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요. 2016년도 기준으로 의약품 생산 그리고 수출 실적, R&D 실적이 있는 제약기업 59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95개사가 응답을 했고요. 식약처의 통계 자료인 그 4개 직군인 그 연구직,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에 대해서 각 기업별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기본적인 현황을 보시면 생산 1,000억 이상 하는 기업이 5개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21개 정도가 포함돼서 총 그 95개사가 응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 기본 기업들에 대한 정보 중에 500명 이상 기업이 약 20%였고요. 그다음에 50명에서 500명 이하가 한 29%, 그리고 50명 미만이 약 51%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제약기업 종사자 수는 기업당 평균 약 311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39.7명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종사자 수는 전체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의약품 종사자 비율은 생산직과 연구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생산직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 현황과 관련돼서 직군별로 그럼 어떤 인력이 가장 부족한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제약기업의 전체적인 인력 부족률은 여기 보시면 현재 인원은 18,000명에서 부족 인원이 800명 정도 돼서 4.1% 정도 부족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쪽에 바이오의약품 관련돼서 인력 부족은 약 13.3%로 실제 데이터상에서도 바이오의약품 쪽이 전체 제약기업 대비 인력 부족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부족 인원 대비 직군별로 어떻게 부족한지를 봤을 때 전체적 제약기업 전체를 봤을 때는 뭐 영업직, 연구직, 생산직, 특히 이제 연구직과 생산직에 대한 부족들이 많았었는데 바이오약품은 대부분이 생산직과 연구직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과거 데이터지만 최근 3년간 14년, 15년, 16년 3년간의 인력 채용 규모를 봤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업당 평균 채용 규모가 14년에 39명, 그리고 15년에는 43명, 16년에 57명, 3년 연속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보시면 그 생산직에 대한 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을 보시면 바이오의약품 쪽 채용 인원은 생산직이 약 67%, 그다음 연구직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향후 그럼 3년간 앞으로 채용할 인력 규모를 그 당시 2018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에 대한 채용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연구직에 대한 채용 계획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바이오의약품 쪽에서는 채용 예정 인원도 생산직이 약 47%, 그다음에 연구직이 약 54% 정도의 채용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향후 종사자의 인력을 추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방법은 응답기업 95개를 대상으로 했고요. 무응답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인력 구성 분포를 구한 다음에 16년도 기준으로 제약산업 종사자 수를 적용해서 가치사슬 단계별 종사자 인력을 추계한 데이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향후 5년 동안 많은 이제 채용 규모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직과 생산직의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특히 향후 5년간 바이오의약품 종사자 수 관련돼서는 최소 2,124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중에 생산직 비율이 굉장히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 생산직에 대해서 한 63%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체 종사자 채용 계획에서 생산직 수가 63%, 연구직이 약 3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그 바이오 혁신 전략에서 제약 바이오업계에서 향후 AI,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R&D, 임상 실험,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 향후 5년간 필요한 인력이 약 3만 명 정도로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과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조사 통해서 좀 결과를 요약해 드리면요. 첫 번째, 제약산업 특성과 현재 교육 훈련 체계는 제약산업 특성과 좀 괴리된 교육 체계, 그리고 GMP 등 산업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기업에서는 생산, 연구 등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좀 현장형 인력이 필요한데 현행 교육 체계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 개발되는 국산 신약을 통해서 상용화 제품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기존의 항체의약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있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돼서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산업의 상용화, 제품화의 전문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 체계가 미비에 통해서 대학과 산업계 간의 그 정보에 대한 괴리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센터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과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오송 첨단 의료 산업 진흥재단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구상들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송 첨단 의료 산업 진흥재단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약 350만 평의 규모의 그 보건의료 행정타원인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의료 6대 구직기관을 포함해서 그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는 약 34만 평 규모로 되어 있고요. 기업이 약 한 150개 기업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 오송 첨단 의료 산업진흥재단은 국비 사업을 통해서 추진된 국책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 규모는 약 2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4,000평의 건축 면적에 저희 크게 핵심 시설로 4개 센터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신약개발지원센터, 그는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첨단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그리고 또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을 지원하는 바이오의약 생산센터, 그리고 동물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동물센터, 이렇게 4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정규직 기준으로 약 한 350명 정도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는 이런 바이오의학 분야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수요가 요구되고 그다음 현장형 맞춤 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의학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어졌고요.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업들의 GMP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 생산을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별도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GMP 유사 실습장이 부족해서 인력 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가 설립이 돼서 이런 인력 양성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왔고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2023년까지 5년 동안 약 총액 한 110억 규모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론 교육과 실무 실습 그리고 또 집체 교육, 취업 연계 교육 이런 바탕으로 저희가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인프라는 저희가 신약센터 6층에 전용 공간 200평의 실습 전용 공간을 저희가 구축해서 강의실과 그다음에 회의실, 그다음에 실험실을 구성을 했고요. 교육 장비는 19년, 20년까지 저희가 약 50여 종이 한 200여 대 가까운 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그 훈련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지원 체계를 보시면 저희는 우선 교육 전담 인력을 10명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오송 첨단 의료 산업진흥재단은 신약센터, 그냥 생산센터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저희가 보조 강사로 활용해서 각 센터 전문가들 약 20명, 그래서 전체 강사진 풀은 저희가 한 30명 수준으로 강사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다 집체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 과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실습 교육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관과 저희가 뭐 제약 바이오 협회라든지 그다음 기업들과 협력해 가는 MOU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 취업에 대해서 1대1 맞춤형 지도 멘토링 등을 통해서 맞춤형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자 저희 실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는 거 저희가 이제 사전 수요 조사라든지 홍보 활동을 뭐 학회라든지 생물공학회, 그다음에 뭐 바이오코리아 등을 통해서 수요 조사 및 홍보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 과정과 정제 과정, 품질 관리 과정으로 해왔고, 여기는 이제 뭐 3주에서 2주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시스템은 다 3주로 세팅돼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20명 교육 목표였고요. 저희가 19년도에 그 목표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강의장이라든지 실제 교육생들이 실험 실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료 시간 사진 등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실제 저희 강의장에서는 그 GMP 사이트처럼 저희가 그 모든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에 따라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험실 공간도 저희가 뭐 GMP 그레이드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나눠왔고, 그때 필요한 절차나 이런 SOP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년도 추진 실적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에 120명을 교육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육 신청량이 약 1,200명으로 약 10대 1 정도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 위주의 교육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교육 과정당 한 2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원자 해나오면 재학생도 많고요. 그다음에 재학생이나 취업 희망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들어오신 신규 입사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좀 보시면 보시는 것 교육 수료생에 대한 취업률이 약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통 이제 교육기관 할 경우는 교육 종료 후에 1년 뒤에 취업률이 한 70%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채 지금 1년도 만 1년도 안 된 상태인데 수료생에 대한 취업률이 약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기업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에이프로젠 뭐 이런데 많은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과 정제 품질 관리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는 그 제약업체, 정보기관, 그리고 제약협회, 그리고 교육기관, 공공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그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의 장기적인 목표는요. 그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의약품의 GMP 전문 인력 사업이 추후에 확대돼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체적인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최초의 바이오헬스 분야의 실무 실습학 교육에서 전문 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서 교육동 등 설립을 통해 갖고 교육 인원을 더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린 배양, 그다음 정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늘어날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도 저희가 다양화하고요. 그다음에 재직자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중급 과정이나 이런 부분, 특히 기업에서 뭐 OJT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도 저희가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바이오 현장 실습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갖고 실습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 교육 기관 인증을 통해서 계속 기업 연계형 취업 교육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선 자료에 이 자료에서 제가 이제 그 아일랜드의 NIBRT라는 모델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NIBRT 모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일랜드의 NIBRT는 이제 NIBRT는 설립 배경이 이제 다수의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이제 바이오의학 생산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에서 만들었고요.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그
생산 원가가 합성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율과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니즈에 따라서 세계적인 교육관을 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정부에서 2004년도에 계획돼 2006년도에 정부허가를 받고 201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금이 약 700억 정도, 740억 정도가 투자됐고요. 주요 고객사는 BMS, 그다음에 뭐 파이저 등 주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NIBRT의 한 1년에 운영비는 약 한 300만 유로 약 40억 정도가 40억 정도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이 부분의 약 81% 정도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일부 이제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비용의 대부분이 그 R&D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과의 코업을 통해 갖고 공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바이오 쟁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기술력 향상,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제조 공정의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제 특히 바이오약품 분야에서는 아일랜드의 NIBRT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복지부나 산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를 현재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되기 전에 저희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하고 충청북도는 이제 바이오 교육원 코리아 NIBRT에서 KNIBRT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큰 구상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보시면 저희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제약 바이오의 실무 현장형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교육에서 아시아 허브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오송 바이오밸리를 이런 인력 양성 센터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R&D 연구 및 산하연맹 협력을 더욱더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대학 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정부와 관련돼서는 초기에 출연 및 정책 지원을 받고요. 기업으로부터는 교육 및 위탁 연구 등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위탁 맞춤 교육을 실시를 하고, 대학과는 학위 제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기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아일랜드에 있는 NIBRT와 같이 저희도 연구기관으로서 공정 개발이라든지 공정에 대한 R&D, 신약 개발 관련돼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이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에 구축되어 있는 여러 그 신약센터, 생산센터 등의 핵심 지원 시설과 그다음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는 바이오 리소스 센터,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한국형 NIBRT 모델을 만들려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산자부와 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에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요. 융복합 신약개발 투자 트렌드라는 주제로 박시영 SBI 인베스트먼트 BH투자본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 이사님은 단장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시영 이사님은 IBK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연구위원, 그리고 CGS CIMB 증권 제약바이오 수석 연구원 등을 하시면서 제약 및 바이오업계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배분에 많은 노력을 또 쏟아오신 분입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본부에서 주로 이제 신약이나 바이오 쪽 투자 담당하고 있는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융복합 신약 개발 트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발표할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회사 입장과 좀 다를 수 있고요. 아무래도 투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좀 이거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그 신약 개발 프로세스 앞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는 아니고 좀 글로벌 어떤 투자 트렌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뭐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만 사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신약개발 단계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고 이제 어떤 투자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슈레딩거라고 하는 아까도 잠깐 뭐 장표에 있었습니다만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AI 기반 신약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벤치마크로 삼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 모델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와 디지털 어떤 융복합 트렌드가 부상하게 되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 이제 그 산업계에서는 비용 감소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었고 여기에 뭐 발맞췄다기보다 이제 다른 궤에서 IT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그러면 이제 그 융합을 통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가 없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융복합 트렌드를 떠오르게 하는 어떤 배경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약사는 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신약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해왔고요. 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페이어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보건 후생 비용을 좀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이제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없어도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 개념으로만 사실 뭐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는 70년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딥러닝 모델링이나 각종 AI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게 되고요. 이런 이제 그 딥러닝 모델링을 이제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포팅을 하는 각종 하드웨어 발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좀 많이 용량이 커지고 이 AI 전용의 반도체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연산 속도나 뭐 이런 그 전기 같은 이제 비용들이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빅데이터 트렌드가 나오면서 이제 의료 데이터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좀 통합되고 수집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노타입 피노타입 릴레이션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이제 어떤 환자의 유전자 정보들은 많이 있는데 이 환자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 환자의 가족력은 없는지 그리고 이 환자의 생활 환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쪼개져 있어서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패턴과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노블 트렌드로는 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IT 프로그램, 뭐 게임 같은 것이 실제로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이게 이제 FDA나 이런 데 허가를 받아서 약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이제 그 심전도 같은 경우에 가슴에 부착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심전도를 측정해서 기존에 밝히지 못했던 어떤 심장 이상을 본다든가 하는 이런 새로운 영역들도 최근에 이제 좀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신약 개발 프로세스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복잡하고 큰 비용들이 발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기초 연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표적 도출과 이제 후보 물질 발굴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떤 환자가 병에 걸렸다. 그럼 이 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타겟, 그런 단백질을 표적이라고 하고요. 이 표적을 찾는 과정들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게 됩니다. 이 표적과 결합하는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하겠고요. 요 과정 이제 아마 용어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발굴된 물질을 저희가 이제 히트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냥 기본이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효능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요게 조금씩 개량되면서 리드 그리고 캔디데이트 이런 순서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개선된 그 캔디데이트라는 물질을 가지고서 전임상 실험과 임상을 거쳐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시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전임상까지는 주로 이제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상은 자금이 좀 많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환자 한 명당 뭐 1억에서 2억 정도 임상 진행을 할 때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항암제만 해도
이제 3상 단계에 들어가면 뭐 몇백 명 수준의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상 실험을 하는 데만 뭐 200억, 300억 이상의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노력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임상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좀 줄일 것인가 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험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무어스 룰이라고 뭐 매년 반도체 용량이 뭐 2배씩 증가한다고 하는 그 이제 IT 업계 용어인데 그걸 뒤집어서 이름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10억 불을 투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신약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950년대에는 뭐 100개 가까운 물질의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지금 2000년대 이르면 뭐 10억 불을 투자해도 뭐 1억 1개 정도의 물질들이 나오는, 그리고 계속 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신약의 물질이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약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큰 유효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좀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어프로치들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저도 사실 AI 전문가는 아닌데요. 뭐 간략하게 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컨셉에서 좀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처럼 컴퓨터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머신러닝은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을 사람이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그렇게만은 설명할 수 없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뭐 개념을 잡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단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우리가 AI 하면 떠오르는 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고양이 사진을 주고서 자, 이게 고양이 사진이냐 강아지 사진이냐 이런 걸 판단하게 하는 과정인데요. 추론의 어떤 기준들까지 그 프로그램 혹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레이블, 그러니까 답을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줍니다. 그리고 이 답을 도출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도 같이 주게 돼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같이 잡는 부분이 되고, 딥러닝은 요 과정을 알고리즘이 다 같이 학습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뭐 고양이 이제 이게 이 머신러닝을 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그 트레이닝하고 이제 그 학습 과정이 있는데요. 이 학습 과정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고양이 사진 1000장, 강아지 사진 1000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 레이블링합니다. 이 1000장은 고양이, 나머지 1000장은 강아지. 그리고 뭐 수염이 길면 뭐 고양이, 뭐 이렇게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 이런 답들을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고양이 사진을 주고서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분류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 딥러닝 모델은 그냥 사진을 다 때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 강아지. 그럼 그 모델 자체가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요런 기준을 충족하면 이건 고양이, 저거는 강아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을 주고 이제 물어보면, 뭐 이 사진은 뭐 89%의 확률로 고양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사진을 분류하느냐를 좀 알 수가 없어서 뭐 블랙박스 AI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는, 그래서 익스플레이너블한 AI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도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신약 개발하는 분야에서 AI라는 그 단어가 언급되는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시장 성장, 그러니까 연구 성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율입니다. 뭐 낮은 부분, 뭐 아직은 뭐 상당히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0%에 가까웠던 그 비율이 2017년에 이제 그 발간되는 논문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비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업계 이 연구 분야에서도 AI에 대한 관심이 크게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투자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사 중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2017년도까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잠깐 그 이제 설립 자체는 조금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투자도 이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의 갭을 두고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이 대형 제약사와 신약 AI 기반의 신약 개발사들 간의 공동 연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 보시면 그 다양한 상위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대형 제약사들이 그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의 수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유수의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큰 숫자로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AI를 이제 신약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영역을 보면 주로 이제 신약 후보 물질 도출에 좀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한 40% 정도가 이제 그 스몰 몰레큘을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찾아내는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초기 연구 중에 새로운 타겟을 찾아내는 그런 영역도 한 28% 정도에 이제 그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적응증을 좀 살펴보면 단연 항암제 개발이 압도적인 비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질환 쪽입니다. 뭐 이 트렌드 자체는 뭐 AI 기반의 어떤 신약 개발에 의해서 조금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요. 실제로도 글로벌에서 이제 항암제와 이 신경계 질환 쪽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AI 기반의 제약사들이 특별히 포커스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다양한 여러 데이터들을 좀 사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과정들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 이런 케미컬 라이브러리, 이제 그 케미컬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어떤 새로운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어프로치들을 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오믹스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어떤 물질을 처리했을 때 그 발생하는 그 유전자나 단백질 발현의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전히 상당한 부분의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AI만으로는 이 어떤 그 물질을 바로 임상에 태울 수는 없고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면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아마 저는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그 이런 신약 개발을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포커스를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뭐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 쪽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비율이 좀 큰 걸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가 파이프라인을 가져가서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는 회사들도 이제 소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주로 이제 어떤 회사들과 이제 그 투자된 규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약 후보 이제 그 신약 개발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개의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주로 이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비용 감소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이 실제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합한다거나 이 단백질 이 물질이 효능을 발생시키는 그런 표적을 찾는다거나,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그런 과정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후보 물질 발굴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회사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임상하고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상 좀 그 실험을 좀 덜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비용을 좀 아끼는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결과를 좀 예측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지 않거나 아예 이제 물질을 좀 드랍하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공개된 자료에서는 조금 정말 이 회사가 이 전임상에 어떠한 역량과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조금 애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례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고요. 마찬가지로 임상 같은 경우에도 적합한 사례가 좀 없어서 좀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임상 시험에서의 비용 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가 짚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환자군을 선별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환자 한 명당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효능을 발생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수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환자군을 선별한다라는 게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해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상 시험 어떤 성공 확률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몇 개 회사들이 이제 이쪽에 포커스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외부로 좀 오픈된 정보들은 많이 없다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게 돼서 이 시판 후에 투약 데이터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융복합 트렌드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니알리스라는 회사는 그 2015년에 설립된 미국 회사고요. 2017년도에 200만 불 정도의 투자를 포함해서 총 2.500만 불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유전체 데이터들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기준이 다른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숫자 데이터와 뭐 사람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의 성질이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낼 수 있게 그리고 또 이제 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신생한 사업을 설립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회사이고요. 프리시전 라이프라고 하는 회사는 2018년에 설립된 영국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 투자에 대한 이력이 좀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던 새로운 타겟과 그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질환에서 A라는 단백질이 그 질환의 후보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A가 바이오마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은 같은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유전자 발현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를 밝힘으로써 어떤 물질이 작용했을 때 이런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를 거쳐서 이러한 효능이 나오겠다. 따라서 이제 요 물질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전을 연구하고 이제 신약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됐지만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회사가 아토마이즈라는 회사고요. 후보 물질 발굴을 하는 회사입니다. 2012년에 설립이 됐고 총 5,100만 불 정도 투자를 유치받은 회사입니다.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딥러닝 모델링이 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이 3차원 구조와 거기에 후보 물질이 결합되는 것들을 예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회사들이 이제 후보 물질 발굴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그 후보 물질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발표에서 말씀들을 주셨던 그 가속기나 뭐 엑스레이 그리고 또 크라이오 EM 등을 통해서 이런 구조 정보들을 좀 밝히는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구조 데이터가 단백질 전체적으로 다 규명되어 있지는 않아서 뭐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 정보 없이도 이런 결합하는 어떤 그 후보 물질이 결합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투약 후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개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뇨하고 이제 천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만성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만성 질환 환자들은 사실 약을 잘 안 먹습니다. 자꾸 빼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예후에 굉장히 안 좋게 되는데 또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을 먹고 실제로 효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어프로치고요. 그 노보노디스크와 사노피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당뇨로 이제 유명한 플레이어들이 이 메드트로닉이나 에버트와 같은 진단과 의료기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기업들과 이제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인슐린 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인슐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찌르면 그 인슐린이 이제 투약되는 그런 자가 투여 의료기기인데 요게 이제 그 투약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이 메디트로닉의 가디언 커넥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 보내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연속 혈당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의 혈당을 측정해서 그 데이터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투약했을 때 혈당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 다 통합해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어프로치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 관리가 잘 된다고 한다면 뭐 그 질환의 어떤 건강해지는 부분 외에도 보험료의 할인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부가의 어떤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라는 회사는 이 흡입기에 연결되는 센서를 개발을 해서 이 센서와 함께 그 흡입기 투약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그 레스메드라는 회사에 2018년에 인수가 됐어요. 이제 펀딩을 받았던 건 총 6,900만 불 정도고요. 2007년도에 설립된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앱으로 당신의 투약 데이터를 알려줍니다 하는 이제 회사인데, 그 아까 제가 디지털 치료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비슷한 어프로치인 게, 노바티스에서 나와 있는 이 천식 약과 요 기계를 같이 쓰면 상대적으로 천식 환자가 조금 더 효능이, 그러니까 그 병이 더 잘 낫더라 해서 이 두 개를 동반 투약하는 걸로 지금 2020년 6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동반 투약이나 동반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그 신약 허가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또 그 주목을 받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IT 기기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에는 아마 제가 지금 제가 파악한 수준으로는 뭐 지금 한 11개 정도인가요? 이제 신약 AI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뭐 다른 기업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런 정도의 회사들이 있는데,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그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이제 그 새로운 타겟을 찾고 그 바이오마커나 새로운 신항원들을 발굴하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을 좀 주로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투자 트렌드를 보시면은 주로 시리즈 A나 그 이전 단계에 많이 좀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론티어나 메디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데이터가 없어서 라운드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18년, 17년에 설립된 걸로 고려해 보았을 때 아직 그렇게 투자 단계가 많이 프로그레스 되어 있다고는 좀 생각되지 않고요. 그 여기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총 377억 원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어제자로 시총 1,7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 C 투자를 받았던 스탠다임은 이제 작년에 SK로부터 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요. 올해 주관사 선정을 하고 이제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AI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조금 더 초기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레딩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2월 6일 날 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고요. 시총이 한 2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이걸 최적화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199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AI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하는 회사였고요. 이후에 이제 이런 후보 물질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 기술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콜라보하거나 자체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그 어떤 이 AI 트렌드의 어떤 그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지금 한 5개월 만에 시총이 한 3배 정도 올라서 현재는 한 56억 달러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이름들이 있는데, 보시면 총 1억 9,3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시리즈 B, C와 E에서는 빌 게이츠, 잘 알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경영자가 이제 투자를 해서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빌 앤 멜리스 게인다 재단이고요. 지금 최근에 주주 명부를 보면 여전히 한 14%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데이비드 쇼라는 사람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그 AI 기반으로 그 주식이나 이런 투자의 어떤 기법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버신 분인데, 이분 역시 이제 시리즈 A에 투자를 해서 여전히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훌륭한 주주들이 있고, 그런 이제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스마트한 주주들이 알아본 회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 물질에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더 나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좀 더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주겠다 하는 어프로치고요. 이것 자체로는 뭐 그 기존의 그 후보 물질 발굴하는 회사와 크게 사업 모델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전통적인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5,000개 정도의 분자를 가지고 4년에서 6년 정도 개발을 할 거를 우리는 1,000개를 가지고서 2, 3년 안에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시장에 좀 주목을 그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다들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업
기간도 오래됐고 이제 그렇게 검증이 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9년에 총 8,5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이제 6,600만 달러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해서 마일스톤이나 이런 연구비 같은 것들을 받은 것이 1,800만 달러로 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24%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콜라보레이션하는 프로그램도 2013년 9개에서 2019년 29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계약의 그 가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정 크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5개 정도 자체적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자기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뭐 단계는 이제 후보 물질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로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뭐 회사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이 기간들이 좀 단축돼서 이 결과들이 나오면서 자기 스스로를 좀 입증하게 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고객들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좀 더 상상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이제 공동 연구를 하게 되고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 신약 개발하는 데 적용을 함으로써 자체 파이프라인까지 확보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좀 확립한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사업 모델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플랫폼 자체도 고도화시키고 자체적인 어떤 수익 모델도 가져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신약 개발 회사들이 좀 벤치마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게 왜 잘 안 되냐? 제약업계의 보수성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박사를 받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어차피 다시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제약사들의 이제 손을 내미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적용의 케이스들이 늘어나다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좀 줄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AI 기반한 회사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면 이제 좀 아쉬운 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제약사들과 활발한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IT 가이들이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쪽은 신약 개발을 하고 뭐 바이오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그 사고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딱 설명은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도 왜 그 제조업에 있는 분과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 사고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가령 IT 쪽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결과물을 내줘도 제약업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돈을 들여서 실험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의사소통의 간극이 좀 생기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들이 좀 많은 반면에 IT 회사들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어떤 소통에 좀 이런 어려운 면들도 좀 있어서 이제 뭐 오늘 그 인력개발센터 분도 오셨지만 좀 그 둘을 이렇게 좀 매칭할 수 있는 인력들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상호 교류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다 보면 이 안에서도 많은 이제 그런 시너지가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